안녕하세요, 모모수입니다. 오늘은 뇌과학 관련된 책을 한 권 더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 그 책을 읽고 너무 인상적이었죠. 그래가지고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리사 펠드먼 책을 꼭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두꺼운 책이었는데 그 책을 꼼꼼히 다 회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잘 전달해 주려고 지금 정리를 해보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한마디로 말해 우리의 감정은 내장된 것이 아니라 더 기초적인 부분들을 바탕으로 구성된 것이다. 감정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에 따라 다르다. 감정은 촉발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감정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말을 이 책에서는 구성된다고 얘기를 해요. 구성을 한다. 우리가 직접 감정을 구성한다고 구성주의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 생각으로 반응을 한다. 이 반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그냥 즉각적인 반응, 몸에 자동으로 일어나는 반응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반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구성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우리가 직접 구성한다는 점, 그 점이 포인트입니다. 감정은 당신의 신체 특성, 환경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발달하는 유연한 뇌, 이 환경에 해당하는 당신의 문화와 양육 조건의 조합을 통해 출현한다. 감정은 실제하지만 분자나 뉴런이 실제하는 것과는 같은 객관적인 의미에서 실제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감정은 화폐가 실제하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실제한다. 다시 말해, 감정은 착각은 아니지만 사람들 사이의 합의의 산물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끼리 감정에 대한 공통된 개념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슬픔이라고 했을 때 그 어떤 표정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전적 견해의 마지막 주요 가정은 특정 감정들이 타고났으며 보편적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르면 세상의 건강한 모든 사람들은 이런 감정들을 표현하고 인식할 수 있다. 반면에 구성된, 여기도 구성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감정에 대한 이론을 구성주의라고 하고, 그 전에 감정은 보편적이고 어떤 사람이든지 공통적으로 그 감정과 단어를 연결할 수 있다고, 어떤 사람이든지 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했던 이론을 고전적 견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고전적인 그 사람이 감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보편적일 거라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거라는 그 주장에 관해서 구성된 감정 이론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된 감정 이론에서는 감정이 타고난 것이 아니며, 만약 보편적인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개념을 공유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보편적인 것은 우리의 신체 감각에 의미를 부여하는 개념의 형성 능력이다.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슬픔, sadness이라는 서양식 개념, 정확한 영어 번역을 찾기 어려운 허젤러흐, 친구들과 어울릴 때 느끼는 편안함 같은 것이라는 네덜란드 단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보편적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신체 감각의 어떤 개념들, 슬픔이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이 문화마다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허젤러흐라는 네덜란드의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의 개념은 친구들과 어울릴 때 느끼는 편안함 같은 거래요. 근데 그런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가 영어에나 한국어에는 없는 거죠. 그냥 편안함이하고는 구별이 되는 단어인 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화마다 개념이 다르고 그 단어에 대한 개념이 다르고 약간씩, 그리고 그 단어의 개념에 따라 감정도 그런 개념과 비슷하게 형성되는 능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감정의 개념과 언어의 개념 같이 다뤄지고 있거든요. 비슷한 맥락에서. 예를 들면 컵케이크와 머핀을 예로 들어보자. 이 두 종류의 구운 제품은 모양도 같고
기본 성분도 밀가루, 설탕, 쇼트닝, 소금으로 같다. 그리고 둘 다 건포도, 견과, 초콜릿, 당근, 바나나 같은 추가 성분이 비슷하게 들어간다. 그러나 화학 성분을 기초로 머핀과 컵케이크를 구별하기는 밀가루와 소금을 구별하기 또는 꿀벌과 새를 구별하기처럼 쉽지가 않다. 머핀과 컵케이크가 진짜 똑같이 생겼잖아요. 저도 궁금하던 부분이었어요. 이건 왜 머핀과 컵케이크는 다르게 부를까? 그런데 하나는 아침 음식이고 다른 하나는 디저트다. 둘을 구별하는 주요한 특징은 하루 중 언제 이것을 먹느냐이다. 이 차이는 전적으로 문화적이고 학습된 것이지 물리적인 것이 아니다. 머핀과 컵케이크의 구별은 사회적 실제다. 똑같이 생겼지만 이 두 개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똑같이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하나는 아침 음식으로, 하나는 디저트로. 물체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가 기능을 떠안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감정도 사회적 실제다. 심박수, 혈압, 호흡의 변화 같은 물리적 사태가 감정 경험이 되는 까닭은 문화 속에서 학습된 감정 개념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감각에 추가 기능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눈을 커다랗게 뜬 친구의 표정을 보면서 우리가 공포를 지각할 수도 있고 놀라움을 지각할 수도 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개념을 사용하는가에 달렸다. 사회적 실제는 그저 언어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피부 속으로 파고든다. 머핀하고 컵케이크라는 단어의 간단한 차이가 아니래요. 실험에서 피험자들은 동일한 구운 제품을 납작한 컵케이크로 지각하기도 했고 건강에 좋은 머핀으로 지각하기도 했는데 이에 따라 신체의 대사작용도 달라졌다. 이처럼 당신이 문화 속에서 습득한 단어의 개념은 당신의 뇌 배선과 당신의 감정을 경험하는 동안 일어나는 신체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단어는 어쨌든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 단어라는 게 있을 때, 근데 그 단어를 사용했을 때 그 단어는 다시 나에게 신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 몸이 거기에 따라서 알고 있는 정보들에 따라서 반응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과를 생각했을 때 사과를 생각하며 사과의 맛과 모양이 떠오르고 맛이 떠올라서 입에서 침이 고인다든지 이런 신체적인 반응이 실제적으로 존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물체가 없더라도 그 단어 자체만으로도 언어 자체로 그냥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그게 실제로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 한다는 거죠. 5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색 개념을 가지고 빛의 파장을 범주화함으로써 무지개에 새겨지는 줄무늬 착각에 대해 살펴보았다. 러시아 구글을 방문해 무지개의 러시아 단어 라두가를 검색하면 6가지가 아니라 7가지 색이 담긴 러시아 무지개의 그림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서양의 파란색 줄무늬를 옅은 파란색과 짙은 파란색으로 더 나눈 것이다. 그렇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서양에서는 무지개가 6색깔인가요? 이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무지개를 7색깔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영어에서는 이분이 미국 사람이신가? 그러면 미국에서는 6가지 색깔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말하는 거는 색의 개념도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파란색과 녹색이 미국인에게는 상이한 범주인 것처럼 그러니까 파란색하고 블루하고 그린이 다른 색이죠. 근데 러시아 문화에서는 신이 파란색이 갈루보이, 하늘색하고 다른 색이래요. 우리는 하늘색하고 파란색을 같은 파란색에 넣는데 하늘색과 파란색을 구분한다. 다른 색깔로. 이런 차이는 러시아인과 미국인의 시각 체계에 타고난 구조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눈의 어떤 생물학적인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문화에 따라 다르게 학습된 색 개념 때문에 생긴다. 러시아에서 자란 사람들은 옅은 파란색과 짙은 파란색이 이름도 다른 별개의 색이라고 배운다. 이런 색 개념이 러시아인의 뇌에 배선되어 있다. 그래서 무지개는 실제는 구분되어 있지 않고 경계선이 없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사람이 어떤 색을 구분해내서 그걸 개념화하고 그거에 이름을 붙여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7색깔로 그리기도 실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색 개념도 문화 따라 다르다. 그게 보편적이지 않다는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이제는 언어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아기부터 시작해 당신은 말의 흐름 속에서 음소들 사이에, 즉 언어에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 조각들, 예를 들면 D와 P 소리 사이의 경계를 드러내는 규칙성을 배운다. 그리고 이런 규칙성이 개념이 되어 나중에는 당신의 뇌가 이것을 사용해 소리 흐름을 음절과 단어로 범주화하게 된다. 이 주목할 만한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 그 이유는 이 음성 흐름이 애매모호하고 고도로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자음의 소리는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dead와 death라는 단어에서 D 소리는 음향학상 같지 않지만 우리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둘 다 D로 듣는다. 모음의 소리는 나이, 성별, 말하는 사람의 신체 크기에 따라 다르며 똑같은 사람이더라도 맥락에 따라 다르다. 우리가 듣는 단어 중 자그마치 50%는 맥락 없이 따로따로 제시되면 이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당신의 뇌는 당신이 가진 개념을 바탕으로 범주화하는 법을 배우며 이 변화무쌍한 잡음성 정보로부터 몇십 밀리세컨드 안에 음소를 구성해낸다. 우리가 무지개를 보고 그 안에 색을 구별을 하고 구분을 짓고 그거를 언어를 만들어서 언어로 그 사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 말소리, 음성으로 들리는 이 소리라는 그것도 실제도, 소리도 어렸을 때 이 소리를 듣고 그 안에서 아, 그, 드 이런 파닉스의 소리를 구별해내는 것도 그 단어들끼리 묶어서 구별을 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드라는 단어도 사실 사람마다 크기도 다르고 높낮이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어떤 드라는 그 규칙성을 범주화하고 그거를 D라는 이제 철자로 쓰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색깔을 구별하는 거 같이 소리도 똑같이 소리도 이 연속되는 소리를 사람이 그걸 구별해서 그 안에서 단어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면 한국말에 익숙한 사람은 한국어 파장에 익숙하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 구별해내요. 그게 구별하고 그거의 의미를, 개념을 떠올리죠. 자연스럽게. 뇌에 배선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한국말에 익숙한 사람은 영어를 들어도 그냥 그게 무슨 소리인지 들리지 않아서 문제잖아요. 듣기 능력이라는 것이. 그래서 영어를 들었을 때 그 음절과 소리를 그 밀리세컨드의 그 음소를 구별해내서 들을 수 있는 거. 그것도 배선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것도 그 단어를 범주화하고 언어와 감정에 대해서 더 살펴볼게요. 우울장애, 사회불안장애, 섭식장애, 자폐, 범주성장애, 경계, 인격장애 등이 있는 사람들이나 그저 좀 더 불안하고 우울한 느낌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모두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비교적 낮은 입자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낮은 입자도라는 거는 그 감정을 구별해내는 능력이에요. 그 슬픈 감정을 디테일하게 우울한 거, 짜증나는 거, 기운이 빠지는 거, 슬픈 거 이렇게 구별해낼 수 있는 입자도가 많이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을 높은 입자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고 그냥 기분이 안 좋아, 안 좋은 기분을 퉁쳐서 크게 그냥 우울해 뭐 이렇게만 얘기해버리는 사람을 낮은 입자도를 보이는 경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구별할 때 낮은 입자도를 보인다. 물론 낮은 입자도가 이런 장애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무언가 역할을 하는 듯하다. 이런 입자도, 감정을 디테일하게 구별해내는 그 능력이 장애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는데 무언가 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정 입자도를 향상시킨 다음에 당신의 개념을 갈고 닦을 또 다른 방법은 심리치료나 자기계발서에서도 많이 응용되는 것처럼 당신의 긍정적인 경험을 매일 기록하는 것이다. 당신을 잠시라도 미소 짓게 만드는 것을 찾아보라. 긍정적인 것에 주목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개념 체계를 비틀어 이런 긍정적인 사태에 관한 개념을 강화하고 세계에 대한 정신적 모형에서 이것이 두드러지도록 만든다. 긍정적인 경험을 글로 기록하면 더욱 좋다. 이미 수차례 이야기했듯이 단어가 개념 발달을 촉진하고 그러면 삶의 긍정적인 면을 가꾸는 새로운 순간들을 더 잘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뭔가 그 단어가 개념의 발달을 촉진한대요. 그 머핀이라고 했을 때 그게 많은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효율적으로 우리가 단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는 개념 발달을 촉진하고 그 입자도가 높은 사람이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정신적인 장애를 덜 겪게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또 그렇게 감정의 입자도를 향상을 시키면 긍정적인 그렇게 좋은데 그 감정 입자도를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매일 기록하는 것이 좋다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불쾌한 일을 곱씹는 행위는 당신의 신체 예산에 동요를 일으킨다. 우울한 일을 반추하는 행위는 악순환된다. 예컨대 최근에 연인과 헤어진 일을 곰곰이 되새길 때마다 예측할 또 한 사례가 추가되는 셈이다. 그러면 또 다시 반추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별의 특정한 개념이 예컨대 마지막으로 크게 싸웠던 일이 또 연인이 마지막으로 떠날 때의 모습이 세계에 대한 당신의 모형에 둥지를 튼다. 보행자가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점점 깊이 패이고 굳어지는 산책로처럼 이런 개념은 신경활동 패턴으로 당신의 뇌에서 점점 그 길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길이 더 많은가, 긍정적인 길이 더 많은가, 부정적인 길을 더 만들고 있는가, 지금 나를 돌아볼 수 있죠. 그래서 수집가가 되래요. 새로운 옷을 시험하듯이 새로운 관점을 시험하라. 이런 종류의 활동은 당신의 뇌로 하여금 개념 조합을 통해 새로운 개념을 형성하도록 자극할 것이다. 개념 체계의 선제적인 변화를 통해 나중에 당신에게 다른 예측과 다른 행동을 가능케 할 것이다. 새로운 개념을 획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마도 새 단어를 학습하는 것일 것이다. 당신은 단어 학습이 정서적 건강에 유익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구성의 신경 메커니즘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것이다. 단어는 개념의 씨앗이 되고 개념은 예측의 원동력이 되며 예측을 통해 신체 예산이 조절되고 신체 예산에 따라 기분이 좌우된다. 따라서 당신의 어휘가 섬세할수록 당신의 뇌는 더 정밀한 예측을 통해 신체 수요에 알맞게 예산을 조절할 수 있다. 실제로 감정 입자도가 더 높은 사람들은 병원을 덜 방문하고 약을 덜 먹고 병에 걸려 입원해 있는 기간도 더 짧다. 이것은 마술이 아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것과 신체적인 것 사이에 경계가 꽉 막혀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사회적인 것과 신체적인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감정의 개념 체계가 풍부한 아이들은 학교에서 성공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셈이다. 예일 감성지능센터에서 수행한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에게 매주 20분에서 30분 동안 감정 단어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감정 단어를 사용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가르쳤다.
그 결과 사회적 행동과 학업 성적이 모두 향상되었다. 또한 이 교육 모형을 적용한 학급은 단합도 더 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3자의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 지원이 더 나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래서 요즘에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감정 표현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다는 얘기 해주고 있어요. 반면에 만약 당신이 아이의 감각에 관해 감정 용어로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이의 개념체계 발달을 사실상 방해하는 것이다. 생후 4년이 지났을 때 소득 수준이 높은 가정의 아이들은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의 아이들보다 단어를 보거나 들은 횟수가 400만 번이나 더 많았고 어휘와 독해력에서도 더 나은 능력을 보였다. 물질적 혜택을 가장 덜 받은 아이들은 사회적 세계에서도 뒤처지게 되었다. 소득이 낮은 부모들에게 자녀와 더 많이 대화하라는 간단한 조언으로도 아이들의 학업 성적을 개선시킬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감정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이들의 감성 지능을 향상시킬 것이다. 자녀의 행동에 대해 피드백을 줄 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행동이 있어요. 아이들은 아직 뇌 배선이 끝나지 않았어요. 시작이 되는 거죠.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해주잖아요. 피드백을 해주잖아요. 반응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피드백을 해주죠. 그 피드백들이 쌓여서 아이에게는 그게 하나의 구성하는 뇌의 길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시험을 망칠 것 같아. 막 긴장되고 막 초조해. 이런 신체적 반응이 있었을 때 나는 시험이 망칠 것 같아. 이렇게 내가 구성을 하느냐. 아니면 힘이 솟는다. 나는 준비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구성을 하느냐. 나의 감정을 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승단 시험을 앞두고 초조한 학생들에게 너희의 울렁증을 모두 날려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당신이 흥분한 것은 맞지만 이것을 불안으로 지각하지 말고 굳은 결심의 사례로 구성하라는 그 맥락을 연결을 해주는 거죠. 알고리즘을. 그렇게 되면 더 좋은 결과를 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줄 때 이런 걸 참고하라는 이렇게 재범주화, 이런 만약에 부정적인 망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이 뇌의 알고리즘을 다시 범주화하면서 너희 우울증을 날려버려, 너네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굳은 결심으로 바꾸는 재범주화는 당신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대학원 입학 자격 시험, GRE 같은 시험 성적을 살펴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안을 신체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다는 신호로 재범주화하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다. 어쨌든 큰 시험을 앞두면 신체가 반응을 하잖아요. 불안하고 긴장되고 이런 것을 다시 재범주화. 이거는 괜찮은 것이고 나는 이거를 잘 다룰 수 있어. 나는 이거를 굳게 결심하고 잘 해낼 거야. 나는 준비된 거야. 이렇게 나는 지금 힘이 솟는다. 이렇게 구성을 한 사람들은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공개 연설을 하거나 심지어 노래방에서 노래를 할 때도 불안을 설렘으로 재범주화, 그러니까 구성하는 사람들은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고전적인 불안 증상을 덜 보인다고 그래요. 그들의 교감 신경계에서는 여전히 과민성 울렁증이 산출되지만 여전히 신체는 그렇게 과민성으로 울렁증을 보내고 있지만 수행 능력을 낮추고 일반적으로 기분을 망치게 하는 전염증성 시토킨의 수준이 내려가기 때문에 더 나은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그 감정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내 신체가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염증성 시토킨을 낮추기 때문에 더 좋은 능력을 또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좋은 선사이클이 한번 굴러가면 또 그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관련 연구에서는 시민대학에서 수학 보충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효과적인 재범주화를 통해 시험 성적과 최종 학점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대학 학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재정적인 성공과 평생 빠듯한 살림살이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니까 시험 성적이 인생을 많이 좌우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의미 있는 발전을 통해, 그러니까는 감정에 대한 구성을 잘 하는 걸로 해서 개인의 인생 행로가 바뀔 수 있다. 불편을 유익한 것으로 범주화하는 것은 말하자면 운동을 열심히 해서 튼튼한 체력을 키우는 것과도 같다. 감정을 잘 구성할 수 있는 연습은 몸을 잘 단련을 해서 체력을 키우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좀 길어졌는데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만약 당신이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찬 사회에서 성장했다면 당신이 관련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당신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제 성인이 된 당신은 자신을 교육하고 또 다른 개념을 추가로 학습하는 기회를 선택할 수 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한 과제는 아니다. 내가 당신 자신의 경험의 설계자다 라고 반복해서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당신은 당신의 행동에 대해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 이것은 당신의 통제를 벗어난 것처럼 느껴지는 감정적 반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타인을 해치는 행동을 삼가도록 예측을 통해 당신을 인도하는 개념을 학습할 것인지는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개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런 행동들을 통해 어떤 환경이 조성되는가에 따라 다음 세대의 뇌를 포함해 다른 사람들의 뇌 배선을 좌우하는 유전자가 활성화되기도 하다. 그렇지 않기도 하다. 활성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사회적 실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서로의 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모든 것을 사회 탓으로 돌리는 막연한 의미에서가 아니라 뇌 배선의 매우 실제적인 의미에서 그러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부분에 어떤 중간에 많은 챕터가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에 똑같이 언급되고 있어요.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책의 일부가 이제 줄여서 그 핵심이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에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 책을 읽으면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책이 훨씬 쉽게 읽혀지실 거예요. 자,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구성된 감정 이론은 감정이 만들어지는 방식에 대한 현대적 설명에 그치지 않는다. 이것은 고전적 견해에 비해 당신의 느낌과 행동에 대해 더 많은 통제권을 당신에게 부여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해 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당신은 세계의 사태에 그저 반응하도록 배선된 수동적 동물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의 경험과 지각을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좌우한다. 당신은 예측하고 구성하며 행동한다. 당신은 당신의 경험의 설계자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제가 이 책이 굉장히 인생책 같이 정말 크게 다가왔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정리하려고 노력을 열심히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감사합니다.